네,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셨는지요? 저는 그 2023년 원래 포럼을 사회를 담당하고 있는 안산 온마음센터 김선식 사회복지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3년 원래 포럼을 앞에 두 번째 진행했고요.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진행하는 순서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서 오늘 원래 포럼의 주제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앞서 재난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 잠깐 생각하는 기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304분과 얼마 전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159분 그분들을 기억하고 기억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 바로 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원래 포럼 시작에 앞서 저희 온마음센터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산 온마음센터 정혜선입니다. 네, 무더운 여름이 지났고 이제 쌀쌀한 계절이 돌아왔는데요. 다들 잘 계셨죠? 오늘 이제 올해 3차 원래 포럼이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또 바쁘신 이 저녁 시간에 신청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강연해 주실 강사님은 또 저희 자문위원으로 저희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고요. 항상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가셔서 구호 활동을 펼치시는 분이시라 저는 이분을 보면 늘 좀 뭐 죄송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강사님의 경험을 또 듣고 저희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2부에 이야기 손님 두 분도 귀한 분 모셨으니까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 원래 포럼의 메인 강사로는 더 프라미스 상임이사이자 라이프라인 코리아 대표이사이신 김동훈 대표님이 진행하실 예정이고요. 주제는 재난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처방 커뮤니티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김동훈 대표님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재난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처방 커뮤니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 김동훈입니다. 오늘 내용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좀 슬라이드를 좀 준비했는데요.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은 제 소개를 조금 좀 더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제가 이 분야에서 활동한 거는 지금 만 23년인데 그동안 한 20개 나라 정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20년 동안 20개 나라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주로 이제 국제 구호 활동을 해왔고요. 그 어려운 지역에서 이렇게 학교도 짓고 우물도 파고 보건소도 짓고 이러는데 또 재난이 발생하면은 또 가가지고 또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느새 이게 여러 현장들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소속돼 있는 데가요. 더 프라미스라는 저기 재난구호 NGO인데요. 예. 재난구호 NGO인데 평상시에는 저기 이제 보통 이제 재난안전 교육을 이제 많이 하게 되고요. 실제 재난이 터지게 되면은 현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는 이제 금년에 좀 재난이 작년에 이어서 좀 많았는데 튀르키예 지진이 났을 때 현장에 들어가서 뭐 한 달 동안 이제 같이 이제 활동을 한다든지 작년에 이제 동해안 산불 났을 때 또 가가지고 활동하는 등 그래서 이게 여러 현장을 겪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우리가 재난 위기에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들을 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예, 일단 제가 하는 일이 좀, 처음 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지금 주로 하는 일은 평상시에 저렇게 이제 교육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서 하는 그런 선진국에서 하는 그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이 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국에 가져와서 저렇게 직접 거의 이게 실습을 통해 가지고 저 체득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터지면은 재난이 발생하면은 현장에 들어가서 직접 사람들을 이제 구호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 세월호 참사에 우리 유가족분들하고 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인연이 됐는데 지금 얼마 전까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작년과 금년에 우리 유가족 분들 중에서 이제 본인이 재난 피해자다 보니까 다른 재난 피해자들을 만나 가지고 좀 돕고 싶다. 그런데 그냥 가서 자원봉사만 할 게 아니고 한번 재난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배우면서 하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계속 이제 공부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교육도 같이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교육이라는 거는 결국에 현장에 가서 직접 대응하려는 거다 보니까 작년에 동해안 산불 그리고 이제 금년에 강릉 산불 났을 때요. 실제로 저희가 들어가서 활동을 나중에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그때 같이 이제 교육을 받으셨던 우리 유가족분들이 직접 저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 오셔가지고 이재민들하고 직접 이게 같이 활동을 해보는 이런 식으로도 지금 같이 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미션이라고 할 수 있는 게요. 저기 뭐 영어로 좀 어렵게 써놓긴 했습니다만은 레거시 시스템을 혁신한다. 레거시 시스템이라는 거는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기존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 기존의 방식이 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은 큰 문제가 아닌데 특히나 이제 재난안전과 관련돼서는 많이들 느끼시겠지만은 무엇인가 지금 잘못된 게 아닌가 또 더 나아지는 건 맞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이러한 것들을 통째로 저희 레거시 시스템이라 그러고 이 시스템을 혁신해야겠다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 중요한 방법론으로서는 이제 커뮤니티 디펜스라 그래가지고요. 이 마땅한 한국의 단어가 없어가지고 굳이 번역하면은 뭐 공동체 방제 정확히 뜻으로 얘기하면은 공동체의 힘으로 재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체계들, 사회적 역량들 이런 걸 갖추도록 하는 게 우리의 이제 미션으로서 계속 이제 연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방식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좀 4가지 기둥이라 그러는 건데 4개 축인 거죠. 기존에 이제 많이들 이제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간에 재난위기 관련해 가지고는 주로 이제 행정 그러니까 정부가 주로 이게 주도할 수밖에 없는 영역인 건데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들이 상대적으로 이게 제약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이 지금 변하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욱더 강화되지 않으면은 되게 부족한 부분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한 4가지 분야가 있는데 처음으로 봐야 될 게 재난 구호. 아주 전문적인 재난 구호인데요. 근데 이게 정부 소방이나 의료 같은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긴 한데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마저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사례가 거의 없어 왔던 겁니다. 해외에서는 그런 게 많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재난구호에 있어가지고 좀 대안적인 재난구호 또는 시민 참여적인 재난구호의 방식들 이런 걸 만드는 게 지금 하나의 커뮤니티 디펜스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하나 추구하는 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난 자원봉사인데 보통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방식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참여하시게 되는데 해보신 분들은 이제 많이 겪어보셨겠지만은 현장에 가셔가지고 하는 일의 이 종류가 좀 한정적이거든요. 가서 이제 수해난 데 가서 이게 많이 치워준다거나 아니면 밥차에 가서 밥을 짓는다거나. 그런데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일이 굉장히 많고 또 이제 해외의 사례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에 많은 다양한 활동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렇게까지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접근 방법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재난 자원봉사 자체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 방식을 지금 저희가 계속 이제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제 재난 사회복지인데요. 이게 사회복지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재난 사회복지는 좀 처음 사회복지사들마저도 들어보는 경우들이 별로 없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그게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에 딱 2명뿐인 사회복지사 중에 1명입니다. 그래서 무슨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코스나 학위가 있는 건 아니고요. 하다 보니 사회복지사인데 하다 보니까 계속 재난만 하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 제가 알기로는 좀 2명, 저 포함해서 2명밖에 없고요. 근데 해외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돼 있어가지고 보통 지역사회에서 위기가 생겼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지역사 평상시에 우리 사회적 약자들을 지역사회에서 돌보는 거를 사회복지기관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특이하게 한국에서는요 재난이 발생하면은 그 사회적 약자들이 재난 약자로 자동으로 전환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 분야가 이거에 대해서 나서질 않습니다.
나서지 않는 데 여러 가지 이유가 뭐 제약 조건들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해외와 비교했을 때 지역 사회에서 굉장히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 분야가 한국에선 거의 작동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이 분야를 반드시 키워야 된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난에 강한 마을 만들기는요. 이제 아무래도 재난 대응의 최전선이라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항상 재난위기가 났을 때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는 거 이거는 그 다음 문제인 거고, 항상 재난 대응의 최일선이라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려도 똑같은 질문 드린다 그랬을 때 재난 대응의 최일선은 누구일까요? 그러면은 보통은 119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틀린 건 아닌데요. 그런데 이제 해외 사례들을 보니까 시민들한테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은 재난 대응의 최일선이 누구일까요? 그러면요, 당연히 지금은 정답이 뭐냐면은 여러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주민들이라는 거죠. 주민들이 주민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내가 내 가족을 지키는 거고, 우리 이웃 내가 우리 이웃을 돕고 이웃이 나를 도와주고 또 우리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적인 구조대가 와서 도움도 주고, 그 다음에 재난 구호팀도 오고 재난 자원사팀도 오고, 이런 구조라 가지고 첫 번째로 대응하는 사람이 보통 주민들이 직접 하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함에도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었고, 그랬을 때 이제 그 평상시에 이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건 국가적인 관심사이기도 하고 주민들 스스로의 관심사이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관련된 프로그램이 선진국들은 발달돼 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사례가 없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한국 사회에 좀 많이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가지고 지금 네 가지, 재난구호, 재난사회복지, 재난자원봉사, 재난에 강한 마을 만들기, 이것들이 어쨌든 한국에서 잘 이게 정립이 돼 있었을 때 좀 더 안전한 사회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지금까지는 제가 주로 하는 방식에 있어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축을 말씀드린 거고, 여러분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게, 제가 이러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장벽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느끼는 장벽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특히나 코로나19 같은 큰 재난을 겪고 나서는 우리가 뭔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재난 전문가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이제 많이 고민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럼 그런 것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시민들을 만나 가지고 우리 공동체 힘으로 한번 극복해 봅시다 했을 때, 이 장벽들이 있습니다. 이 장벽들을 넘어야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첫 번째 장벽이란 거는, 많은 분들이요 갈수록 이제 재난을 되게 어쨌든 중요한 사회 이슈라 생각하고 하지만은 정작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자꾸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그 경향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재난이 발생하면은, 예를 들어 지난번도 저희가 어제까지 예천에서 활동해요. 경북 예천에서 활동했는데, 지난번 여름의 수해 때문에 전국에 50분이 돌아가셨고, 그 중에는 그 오송 참사도 포함돼 있었고, 그 최수근 상병 사건도 포함돼 있던 게 그 예천이었거든요. 그래서 17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마을들, 예천에 가서 마을들 가서 계속 석 달 동안 구호 활동을 지금 했었습니다. 이제 했었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네, 참 불행한 사건이야 그러지만은, 본인은 피해를 안 받았기 때문에 나로서는 뭐 기부를 한다거나 뭐 자원봉사를 간다거나 도와줄 수 있어도 본질적으로는 제 일은 아니라고 느끼는 거죠. 남들의 불행한 일이라고 느끼는 건데,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실제 코로나19처럼 큰 재난 발생했을 때, 이제 본인이 이제 피해 당사자가 됐을 때 이게 다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여전히 재난을 멀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 들어보면은, 저 사람은 재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우리 동네 재난 생기면은 뭐 적십자도 있고 의용소방대 있고 자율저항제도 있고 재난과 관련된 단체들이 다 있으니까 보통 그분들이 하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뭐 이렇게 전문가도 아니고 뭐 그걸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니까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 도움을 안 드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이런 방식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해결점이 잘 안 나올 텐데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재난을 자기 일처럼 여기지 않고 멀게 느끼는 걸까? 제가 보기엔 일단 단어의 문제가 좀 하나 있습니다. 왜 재난이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이 공익활동 분야에 보건, 인권, 환경, 여성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재난을 보시는 겁니다. 실제로 재난이라는 분야에는 아까 말씀드린 적십자나 전국재해구협회나 다양한 단체들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생태계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네가 재난위기를 당하면은 소방서부터 해가지고 그런 단체들 와가지고 쭉 활동을 하시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핵심은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게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재난이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변하고 있고 여러분이 감당이 안 되고 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생각할 정도로 무엇인가 좀 현상이 변화되고 있는데 이거에 좀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어를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지금 저는 계속 이분을 하다 보니까 거의 습관적으로 재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들 입장에선 제가 재난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그 단어를 위기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저 위기고 재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제가 여기 있는 데가 안산인데 안산에 재난이 온 게 아니고요. 아니고 안산이라는 공동체가 위기에 처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안산이 재난을 당했으면 재난 관련 단체들은 집중적으로 움직이고 나머지 분들은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안산이라는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안산에 있는 뭔 일을 하던 사람이든 간에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는 무엇이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시려 그러겠죠. 공동체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것처럼 재난이라고 단어를 쓰지만은 모든 건 다 위기로 이해하시면은 지금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조금은 좀 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장벽이 있는데요. 거의 상식적으로 한국은 재난이 적은 나라라 그럽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들은 되게 이게 되게 안전이나 재난이 중요한 문제 하면서 실제 행동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무의식 속에서는 우리는 재난이 적은 나라인 거고 어쩌다 벌어지는 이 정도 사건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재난들은 화재하고 풍수해거든요. 화재, 풍수해는 매년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2014년과 세월호 참사 이후에 화재와 풍수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재난을 다 빼고서 큰 사건을 한번 적어본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 알겠지만은 2021년 정도 빼고 매년마다 거대한 사건들이 전체에서 충격적인 거대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나 2022년이나 2023년 금년 같은 경우는 이게 한 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난이 적은 나라라 그랬는데 딱 보니까 아니네요 지금. 재난이 적은 나라도 아니고 좀 특이한 게 저걸 보시면 특이한 게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니까 지진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겁니다. 사회 체제 자체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풍수에 굉장히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풍수에는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잘 겪는 재난들에 대해서 대응 능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재난이 적은 게 아니고요. 실제 적은 것도 아니고 실제로 보면은 종류가 너무 다양한 겁니다. 패턴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지진만 계속 나면은 이것만 발전시켜서 잘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다양한 형식의 재난이 많다 보니까 한정된 능력으로 모든 형태의 재난에 대해서 다 대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다른 나라보다 난이도가 높은 나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더 연구를 해야 되는 건데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벽이란 거는 재난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때가 많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례를 몇 가지 보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재난 자체가 변하고 있는 건데요. 재난이 어떻게 변해요? 옛날에 폭염이 있었으면 지금도 폭염이고 옛날에 수해면 지금도 수해고 옛날 태풍이면 지금도 태풍인데 아니요. 이름만 똑같지 내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2018년 여름에 굉장히 더웠거든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모르겠는데 그때 너무 여름에 더워가지고요. 그때 우리나라 여러 부처에서 통계를 냈는데 그중에 가장 보수적인 통계입니다. 보수적인 통계를 냈는데 그때 여름에 더워서 돌아가신 분들이 저희 표에 보시는 것처럼 48명이었습니다. 48명 더워가지고 전문 용어로 사실 온열질환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사람이 추워서 죽는다는 건 거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더워서 죽는다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또는 다른 나라 얘기였습니다. 보통은 이제 다른 나라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 어렵게 사는 나라 그런 나라가 있다 그랬는데 2018년에 집단적으로 저런 현상이 발생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바뀐 게요. 우리나라 법에다가 재난안전기본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법에다가 거기에는 재난이 어떤 게 재난이고 어떤 게 재난이 아닌지 표시해 놨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법에 폭염을 재난으로 포함시킨 겁니다. 이게 폭염이 재난인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거는 이제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예전에는 아무리 더워도 그냥 날씨가 더운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든 말든 그거는 본인들의 선택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폭염이 재난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대응해야 되거든요. 이 정부는. 그래서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길 지나다닐 때 보면은 횡단보도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늘막 이런 것도 있고 주위에 여름 때면 무더위 쉼터나 이제 폭염 대피소 이렇게 많이 설치되고 있거든요. 그냥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재난이기 때문에. 그러면 폭염도 이렇게 바뀌었네. 그리고 지금 안 더운 여름이 있는 해도요. 보통 우리나라에선 최소한 10명에서 20분 정도가 매년 돌아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은 폭염이 단순히 더운 거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산불이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산불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건데, 자 그럼 대표적인 산불이 작년에 이제 울진 산불이라 그러는데 정확히 하면 동해안 산불이고 울진을 포함해가지고 5개 지역이 지금 특별재난국이 됐었는데,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이 끈 게 아니거든요. 불이 워낙 커졌는데 열심히 소방청하고 이제 산림청이 열심히 하시긴 하셨는데, 불을 끈 결정적인 원인은 인력으로 끈 게 아니고요, 비가 껐습니다. 비가. 만약 그때 계속 비가 오지 않았으면 더 이상 못 껐을 거거든요. 예, 사람이 힘으로 끌 수 없는 불들, 그게 막 퍼져가지고 이제 도시까지 들어와가지고 이제 덮치게 되는 이런 형태. 그러면 캘리포니아 산불, 호주 산불, 이번에 났던 하와이 산불, 캐나다 산불, 이런 형태의 산불들이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게 소방관분들하고 얘기해 보시면은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산불이 잘 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국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계몽 캠페인, 산불 조심 캠페인 이런 걸 하는 것들이 하나의 중요한 방법론이었는데, 갈수록 이제 이게 애매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1년 내내 산불이 나는 데다가 예전에 산불이 잘 안 나던 지역도 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다 인력으로는 끌 수 없는 형태의 산불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똑같은 산불이라도 내용이 변한 거죠. 거기에다 이 초대형 산불이 무서운 거는 도시로 들어오거든요. 이름은 산불인데 도시로 들어오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시내에 불이나 화재가 났다 그러면 그냥 건물 하나에 화재가 난 거니까 다들 거기로 몰려가거든요. 몰려가서 거기를 끌 텐데, 산불이 도시로 들어오게 되면은 건물 하나를 불태우기 아니고 여러 군데를 동시에 불태우게 되는 거죠. 이게 대화재인 거죠. 근데 이름은 산불이에요, 여전히. 이건 산불이 아닌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거 뭐 도시명 산불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 구분한다거나 이제 초대형 산불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공식 용어로 하자. 아직까지 공식 용어가 아니었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까지 있을 만큼 산불의 형태가 지금 변한 겁니다. 자, 그럼 또 변한 게 있는데, 작년에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신림동 반지하 참사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들을 보게 되면요, 좀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게, 저희도 그때 현장 들어가서 저 신림동 그 옆에 있는 금천구에 가서 저희 단체가 활동했었는데, 그 한 마을에 골목 사이에 두고 그 마을에 있는 반지하 가구가 한 141가구였습니다. 모여 있는 거죠. 그 중에 108가구가 물에 잠긴 겁니다. 반지하 가구들이 전부. 근데 그분들 어쨌든 탈출하셨겠죠. 잠기기 시작하니까 각자 자력으로 탈출한 분들도 있고, 또 동네 사람들 오셔가지고 다 구해준 경우도 있고. 그럼 거기도 그랬고 그 신림로도 그랬던 건데, 불행하게도 저 집이 지금 이게 탈출을 못 하셔가지고 그런 건데, 자 그럼 현장을 보게 됐을 때 보통 우리가 홍수나 침수라는 거는 이 저지대가 전체가 다 잠기는 이런 것들을 많이 상상하는데요. 이제 그런 건 여전히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요. 근데 또 추가된 게, 현장 갔을 때 이 골목은 잠겼는데 이쪽은 또 안 잠겼어요. 바로 옆에 있는데 또 그 옆엔 또 잠겼어. 그러다 보니까 도시 전체를 봤을 때 저지대만 침수되는 게 아니고 이제 핀셋으로 꽂은 것처럼 곳곳이 침수당하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집중호우가 내리는 것도 원인인데요. 또 하나가 우리가 도시를 너무 개발해 놔가지고 도시 바닥을 전부 다 콘크리트로 덮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비가 쏟아질 때 이 물이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냐? 반지하 가구나 지하차도나 지하 주차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핀셋으로 꽂은 것처럼 도심 곳곳에서 이제 물에 잠겨버리는. 그래서 이것도 이게 기존의 이제 홍수 개념하고 조금 더 다른 형태로 나타나다 보니까 도심의 홍수라고 이렇게 해서 새로 설명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코로나19나 지진처럼 예전에 없었던데 새로 생기니까 이걸 신종 재난이라 그런 거고요. 이건 새로운 형태니까 새로운 거고, 기존에 존재했던 재난 형태도 지금은 내용상으로 기후변화와 우리 난개발하고 결합이 되면서 내용들이 지금 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재난이 전반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변화된 재난 상태에서 재난이 변했으니까 당연히 우리의 재난 대응 방식도 변해야 되는 건데, 그런 맥락에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제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게 됐을 때 자꾸 답이 안 나오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장벽은 이제 재난이 여러분들한테 직접 피해를 미치게 되는데요. 어떤 식으로 미칠까? 뭐 태풍이 오면은 뭔가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하시는데, 이 변화되는 재난 속에서 여러분이 맡게 될 앞으로 현실이라는 거는 내용이 좀 많이 바뀝니다. 바뀌는데 좀 보시면 알 텐데,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라고 해가지고 정부기관입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연구기관인데 이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이제 시나리오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가지고 재난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두면은 이런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최악의 경우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게 대응이 안 되겠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이제 알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2년 전에 이 연구원에서 연구한 게 한 300분 정도의 한국의 재난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한 50여 가지 종류, 50여 가지 종류의 재난들을 딱 보여주고서 이 중에 지금부터 앞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큰 피해를 미칠 재난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3가지씩 꼽아보라 그런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뽑았는데 정리해 보니까 저 5가지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현재부터 앞으로 굉장히 가장 피해가 많을 재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풍수해, 폭염, 감염병, 산업재해, 미세먼지입니다. 불행하게도 저 중에 한 4가지가 기후 변화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기후 변화는 저기 재난 환경 운동 하시는 분들의 영역이었던 거고요. 재난은 그냥 저희 재난의 영역이었는데 지금은 재난 전문가들마저도 이거를 되게 기후 변화를 중요한 요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돼 있습니다. 그럼 저 5가지인데 몇 가지 그중에 몇 가지 보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피해를 마을에 있으면서 받게 될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지금 글자가 작아서 다 보이질 않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저기 빨간색으로 좀 표시해 놨습니다. 자,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가 초고농도로 이게 진행이 됐을 때 우리는 실제 어떤 일을 당할 거냐? 일단은 저기 중증 환자가 늘어날 겁니다. 호흡기 환자도 늘어나고 심혈관 환자도 병원에 응급실에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 있는 현상이다 보니까 이 정도의 높은 미세먼지는 특히나 이렇게 임산부나 노인이나 영아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모르거든요. 사실은 모르는데 그럼 그거에 따라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돌 거고요. 그다음에 시계가 가시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항공기들이 계속 결항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히 자동화 시설이 굉장히 돼 있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이 미세먼지 때문에 불량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산업적인 피해도 굉장히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코로나19 때처럼 학교를 보낼 수가 없다 보니까 휴교하거나 단축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이게 에너지 위기가 생기는데 당연히 화력 발전소의 출력을 줄이게 될 텐데 미세먼지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잘 준비해놨던 뭐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 이런 게 있을 텐데 근데 불행하게도 이 사태가 벌어지면은 하늘이 가리면서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리해지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던 간에 이 재난은 처음부터 통로를 막아버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또 이게 저 시나리오 보면 맨 마지막 줄이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나오는데 불행하게도 기다린다 이겁니다. 기다린다. 왜요? 방법이 없으니까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린다. 이게 제 주장이 아니고요. 정부 쪽 연구소에서 얘기한 시나리오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굉장히 어려운 재난인 건데 보시면은 미세먼지가 나기 때문에 그냥 이게 숨 쉬는 게 불편해 이 정도 넘어가지고 개인 생활에서부터 저기 산업까지 전반적으로 영향을 다 미치게 되거든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전부 다 이제 위협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폭염 보면 극한 폭염인데요. 폭염 중에서도 굉장히 큰 이제 폭염인 건데 뭐 40도씩 올라가가지고 이게 3일 이상 진행되는 뭐 이런 시나리오인데요. 그럼 더운 거는 특히나 더 덥다. 이 정도를 넘어가지고 자 너무 덥기 때문에 닭들이 계란을 안 낳습니다. 그럼 계란값 올라가겠죠. 젖소들이 우유를 더 이상 만들지 않습니다. 우유값 올라가는 겁니다. 배추들 말라 죽습니다. 배추값 올라가는 거고요. 예, 양식장 폐사됩니다. 생선값 올라가고. 전부 다 물가가 좀 폭등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여름에 많이 겪어보셨는데 KTX 타면은 제 시간에 가지를 못했어요. 이번 여름에 특히나. 근데 그 이유가 더워서 그렇습니다. 저기 코레일은 규정이 있거든요. 그 레일의 온도가 몇 도 이상 올라가면은 시속 몇 킬로, 몇 도 이상 올라가면 아예 정지 이게 있습니다. 이제 그걸 지켜야 되는 건데 탈선할까봐.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레일은 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KTX 못 움직이게 되고 KT가 못 움직이면 여러분이 어디 출장을 못 가시는 게 아니고 물류가 안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화재가 증가하게 되는데 더우니까 이제 전력을 굉장히 많이 끌어다 쓰다 보니까 에어컨은 계속 돌려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노후된 변압기들이 터지면서 자꾸 화재들이 많이 이제 중간에 발생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여름에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 그렇게 설명하는 전문가는 아직 전 못 봤습니다만은 저기 흉기 난동 사건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해외에서는 학술적으로나 통계적으로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기후가 실제 사람들의 분노 범죄나 짜증 범죄나 아동 학대나 이 싸움들에 있어가지고 영향을 실제 주고 있거든요. 통계적으로. 근데 그거보다 더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하지는 않는데 이런 기간 중에 그러한 분노 범죄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늘어나는 성향이 실제 존재합니다. 자, 그다음 가뭄에다가 작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그 광주시 전체가 제한급수까지 갈 뻔했거든요. 그 직전에 이게 해소가 됐었는데 물이 부족해지니까 방법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럼 대도시 전체가 제한급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대정전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오로지 더워가지고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땀이 날 만한 더위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지금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기 슈퍼 태풍인데요. 예. 시나리오는 여기까지 볼 텐데요. 슈퍼 태풍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에 온 적은 없는데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언젠간 한국에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만 그 시기가 가서 보니까 더 앞당겨질 것 같아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슈퍼 태풍이 어느 정도 태풍이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KTX를 타보실 텐데 KTX가 가장 빨리 달 때가 시속 300km거든요. 자, 그럼 300km 막 달릴 때 그때 여러분들이 KTX 지붕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럼 또 지붕이 딱 맞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맞바람. 그게 슈퍼 태풍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슈퍼 태풍이 온다는 거는 예를 들어 안산을 딱 통과하면은 안산의 단원구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요. 안산 시내 전체가 다 이게 피해를 보는 거죠. 대체 누가 누굴 도와야 될지 모르는 그런 태풍인데, 자, 그런 태풍이 왔을 때 보시면은 반지하 가구에 인명 피해 생기고요. 산사태 나서 사람들 돌아가시고 지하철도 물 잠겨 가지고 돌아가시고 이런 건데, 근데 저거 보면 다 이미 벌어졌던 일인데, 근데 이 시나리오는요 재작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오송지하차도나 작년에 흰남노태 포항 주차장이나 이번에 지금 예천의 산사태나 작년에 신림동 반지하 참사, 그거보다 훨씬 이 시나리오가 먼저 나왔습니다. 시나리오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지금 저기 보면 119 불통이라 그러는데 그때 신림동 반지하 참사가 났을 때 그때 벌어졌던 현상이 실제로 저거였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막 방법이 없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대응 자체가.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한 시나리오를 봤을 때 저런 방식의 재난들이 오게 됐는데 단순히 남이 얘기도 아니고, 예, 특정한 피해들, 태풍이 부니까 넘어지는 거고 지진이 무너지니까 떨어져서 다치는 이런 문제를 넘어가지고 우리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거 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돼? 예,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피해 방식은 좀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이제 5번째 장벽은 이제 재난 약자인데요. 재난 약자는 크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기존에 있던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돌봄을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재난 상황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거의 재난 약자가 되시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있고, 또 하나는 평상시에 돌봄이 필요한 수준까지는 아닌데 갑자기 이 재난 때문에 약자가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코로나19 때 많이 보셨던 게 초반에 나왔던 게 이제 저기 물류센터 근무자들, 그다음 콜센터 근무자들, 이런 분들이 나중에 피해를 입고 나중에는 저기 소상공인들이 많이 피해를 입고, 특히 이 코로나19 기간 중에는 2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데서 자꾸 문제가 터지는 거고 약자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기존의 약자에서부터 새로운 약자까지 계속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저희 보통 재난에 대응한다 그랬을 때 보통 예를 이재민 일이니까 자연재난 나면은 이재민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야, 이재민 중에서도 주 재난 약자가 있어가지고 이들을 따로 돕는다, 이런 개념으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일단 이재민 전체를 돕는다고 생각하시니까요. 이분들 다 힘든데. 그런데 이제 이 재난 대응이 있어가지고 선진국하고 후진국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재난은 다 똑같이 피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본인들이 가지는 취약성에 따라 가지고 받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 그 안에 약자 중에 또 약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자 중에 약자들은 어느 정도까지 잘 챙겨낼 수 있느냐, 요게 지금 선진국의 수준으로 이제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라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례가 뭐 어떤 게 있을까 했는데, 요거는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코로나 기간 중에 있었던 인천의 미추홀구에서 발생했던 그 라면 형제 사건입니다. 예,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머니가 낮에 일하러 갔습니다. 아이들 둘이, 형제 둘이서 집에 있어요. 근데 라면을 끓여 먹다가 불이 나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죠. 그래서 이제 그 형제 중에 한 명은 나중에 이게 병원에 죽었고 한 명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근데 마침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던 그때였거든요. 자, 그럼 이 사건 하나만 하더라도 생각해 볼 게, 이건 단순 화재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인가 아니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자인가?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어떻게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뭐 연구해보나 그런 건 아닌데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그럼 좀 다음 사례 좀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런 것처럼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데서 피해가 나는데, 요거는 2005년에 있던 카트리나가 미국을 뉴올리언스를 휩쓸었을 때 실제 결과적으로 보니까 피해를 입은 지역이 어디냐? 부자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고요, 가난한 사람들 살던 지역이 훨씬 더 피해가 많았다는 겁니다. 똑같은 재난인데 다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약한 사람이 더 큰 피해를 보는,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통계인데 아까 얼굴 들어도 폭염입니다. 폭염 같은 경우도 다 더우니까, 날씨는 누구한테나 더우니까 공평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더워가지고 돌아간 사람들의 숫자를 봤을 때 저소득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약한 사람들이 더 이게 취약하다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아까 라면 형제 사건과 더불어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예.
저기 코로나가 2020년 초에 발생했는데 그때 발생했을 때 그 전반기의 통계가 경찰청에 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 근데 코로나 때문에 보니까 코로나 생긴 그 반년 동안에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보니까 다 줄었습니다. 활동이 줄면서 사망자 숫자는 다 줄었는데 특이하게도 오토바이 사망자 숫자만 13.7%가 더 높아진 겁니다. 아니 다른 건 다 줄었는데 왜 그것만 늘어났을까? 왜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만 늘어났을까? 여러분이 배달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예. 다들 전화로 배달을 시키다 보니까 사망자가 그만큼 늘어난 거죠. 아니 그러면 13.7%에 해당하는 그 분들은 이거는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자일까요? 아니면은 코로나19의 피해자일까? 이것도 역시 아무도 연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선 효과라고 그럴 수 있는데요. 이쪽을 잡으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데서 크게 피해가 벌어지는 거죠. 많이 겪어보셨던 예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때 헌혈을 안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질 못하니까 헌혈이 안 돼가지고 피가 부족해진 현상. 그러니까 바이러스 재난이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피해갈 것 같은데 그거하고 별개로 전혀 다른 고통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일부러 이게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재난약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대처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저는 집이 제주도인데요. 어머니가 지금도 제주도에 귤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귤이 지금 남해안까지 기후 변화 때문에 남해안까지 올라갑니다. 사과도 계속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피해를 미치냐면요. 그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좀 시설 투자해가지고 이제 제주도니까 감귤이 안 될 것 같으면 이제 망고를 키우면 되겠네, 파인애플 키우면 되겠네. 예, 이론적으로는 맞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이 드신 저희 어머님께서 지금 갑자기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걸 하실 리도 없고요. 빚을 자기 자식한테 남기려고 그러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론은 맞는데 그렇게 하질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어쨌든 이거 감당이 안 돼 가지고 스스로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이건 되게 큰 범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불행한 얘기들 그다음에 장벽들만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우리가 모두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정부가 뭔가 제대로 역할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고 여러 가지 사건을 보더라도 그럼 우리는 어디에 기댈 수 있을 것인가 봤을 때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는 올해 핵심 주제에 해당하는 이제 공동체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실제 재난 상황을 보면은 제가 공동체가 대응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오로지 근거는 그동안 공동체가 대응을 해왔거든요. 해왔기 때문에 그 사례들을 보시면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그래 왔다면은 실제 그래 왔다면은 왜 그 알려지지 않았을까?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요. 찾아보지 않으니까 지금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사례 보시면 될 텐데요. 이 코로나19 때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때 상황인데 시간상 사진 몇 개만 설명드릴 텐데요. 자 왼쪽 위에 보면은 막 박스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때 코로나19 처음 터졌을 때 지금 대구에서 1차 대유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1차 대유행이 있으니까 전국에서 구호품들을 굉장히 보냈습니다. 이제 그게 대구 스타디움에 굉장히 쌓이게 되는데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 계셨냐면은 그럼 기부를 하고 싶은데 요즘 이렇게 구호단체들 NGO도 못 믿겠어. 그 돈 가지고 제대로 쓰고 있는 건지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기부도 많이 하셨는데 또 못 믿어가지고 그런데 도움을 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셨냐면 이분들이 자기 스마트폰을 딱 꺼낸 다음에 커머스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사는 거야. 마스크가 부족하대. 그럼 마스크를 구매한 다음에 그거의 수취인을 누구로 해놓냐? 대구로 해놓은 겁니다. 대구에 있는 그 스타디움으로 딱 해놓으면은 택배 기사들이 그 물건은 거기다 갖다 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개인들이 보낸 구호품들이 굉장히 많이 쌓였었습니다. 이거는 처음 벌어진 현상은 아니었고요. 2019년 강원도 고성 산불 때도 대피소 재대출본부 앞에요. 전국에서 개인이 보낸 택배 구호품들이 엄청나게 세도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누구는 못 믿겠고 그래도 난 뭘 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막 현장까지 가서 자문할 정도는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직접 행동을 해가지고 스스로 구매해서 스스로 배달시켜서 정확히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물건이 필요한 사람한테 전달되도록 이런 행동이 지금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마스크인데 이제 투명한 마스크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게 입이 보이는 마스크인데요. 지금은 이제 회사들이 만들어서 상업적으로 판매하는데 저걸 맨 먼저 개발한 사람들은 이 청각 장애인들을 돕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 이게 입술 모양을 보고서 대화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 닥치니까 전부 다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을 도와야 되는 사람들도 마스크를 쓰게 되니까 소통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도와주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아이디어를 낸 게 투명한 마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주어지는 그 장애인 분들하고는 소통을 계속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개발한 겁니다. 스스로 개발했는데 이게 나중에
회사들이 직접적으로 생산까지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스스로 이제 행동에 지금 나서시게 된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코로나19 때뿐만 아니고 다른 사례도 있는데요. 강원도 고성 산불 2019년 있었던 산불 같은 경우는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뉴스에 어떤 게 나왔냐면은 전국에 있는 소방차들이 고속도로를 따라 가지고 쫙 다 같이 달려가는 그쪽 고성을 향해 가지고 그 모습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장엄한 모습이고 우리가 이 소방이 어느 정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거를 국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그 산불 난 그 지역의 주민인 거야. 주민인데 뭐 소방차는 오고 있대요. 근데 오기 전까지는 뭐예요? 어떻게? 불 끌까요? 예. 없으면 인력으로 꺼지는 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건 대피가 먼저거든요. 그럼 대피를 먼저 시켜야 되는데, 그럼 대피를 어떻게 해야 되냐? 불행하게도 그 지역이 고령화 지역이었습니다. 특히나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밤에 벌어졌기 때문에 잠결에 지금 산불이 나는데 자다가 산불 나는데 어떻게 집이 다 불타도 집 제대로 모르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때 누가 나섰냐면은 라이더들,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시는 분들, 이 라이더들이 역할을 하셨는데, 저기 배달을 계속 하다 보면 보통 자기 구역이 있다 보니까 계속 하다 보면은 대충 어느 집에 어떤 분이 어떤 상태로 사시는지 되게 짐작이 가거든요. 근데 저녁에 와서 이렇게 쉬고서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불났대요. 그 자기 배달 구역이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불이 와가지고 이 밤중에 그럼 우리 그 집에 살고 있는 그 독거 노인분들 다 잠결에 이제 불에 타게 생겼네. 어떻게 합니까 이게? 소방차들은 아직도 고속도로에 있고. 그래서 본인의 오토바이를 몰고 가가지고 집집마다 문을 두들겨 가지고 계시면은 데리고 나와서 다 대피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고요. 그 라이더들이 다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저렇게 상도 받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민을 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건 강원도 산불 때, 작년에 저기 울진 산불, 동해안 산불 때인데요. 특이한 게 이제 산불을 끄기 위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헬기입니다. 헬기가 와가지고 물을 떠서 이렇게 쏟아 부어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산불을 일으키는 원인은 기후 변화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정확히 말하면 한국에서 벌어지는 산불의 80% 이상은 전부 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싫어하거나 방화거든요. 방화인데 사람 때문에 생긴 그 쬐끄만 산불이 거대한 초대형 산불로 발전하는 데는 기후 변화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겨울에 너무너무 건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을 꺼야 될 때 문제가 된 게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작은 불이 큰 산불도 되는데, 또 하나 문제가 있는 하천이 말라버린 겁니다. 헬기들이 가서 하천에서 물을 떠와야 되는데 물이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때는 한강까지 왔거든요. 한강까지 와서 계속 물을 떠갔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전국 헬기들은 다 와 있는데. 그래서 그때 강원도에 있던 저기 레미콘 기사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평상시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소식을 듣고서 자기 레미콘에다가 물을 가득 싣고 와가지고 저 헬기 지길자에 계속 모이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헬기 내리면 계속 물 채워서 올려주고 본인도 물 떠오고. 그거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이 거대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자기가 가진 역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민들이 스스로를 이제 구제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데요. 그 방식에 있어가지고 하나 좀 이렇게 보실 게, 앞으로 이게 우리가 대응할 때 있어가지고 이제 하나의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는데요. 뭐 오버턴 윈도우라고 영어긴 합니다만은 뭐 애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윈도우니까 창문이겠죠. 원래 정치학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게 적용이 될 수 있어가지고, 창문이니까 창문은 열고 닫을 수 있고 넓혀질 수가 있는 건데, 특이하게도 한 사회는 이걸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의 주장의 범위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한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동성애 같은 문제들은 예전에 우리나라에선 전혀 언급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입장이 뭐든 간에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토론하는 그만큼 창문이 넓어진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이 재난이 났을 때 특히나 넓어지거든요. 넓어지는데, 그 사례를 보시면은 뭐 왼쪽 밑에 보시면 저 드라이브 스루 방식인데,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했고 이거 전 세계로 수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이질 못하고 있는데 의료진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대할까 했을 때 드라이브 스루.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 정확히 얘기하면요, 인천의료원에 있는 그 응급의학과의 의사 선생님이 제안하신 거예요. 이게 전국으로 퍼지고 나중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만약 그 의료계가 이런 있을 때, 그러면 그것도 왜 삼성병원도 아니고 아산병원도 아니고 그냥 지방에 있는 공공의료원에 다른 과 교수도 아니고 응급학과 교수가 얘기한다고 해서 이걸 전국 표준으로 채택할까?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제가 동생이 좀 현직 기사라서 이게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거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기존의 관성들 이런 것들 다 놔두고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서
바로 채택을 하게 되는 거죠.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어떤 여성분들이 지금 뭐 뒤집어 쓰고서 마스크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마스크를 만드는 게 아니고 마스크 공장에 가서 자원봉사 하시는 겁니다. 공장 뭐냐? 1년에 그때 찍을 수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공장들이 코로나 처음 찾았을 때 800만 장이었거든요, 하루에. 그런데 우리 인구가 5천만이 넘는데 하루에 한 장씩 쓰고 있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압력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공장을 돌려주세요라고 정부에서부터 시민들이 다 요청하니까 공장들이 돌려요. 돌리는데 그래서 찍어낸 게 1,200만 장이었습니다, 하루에. 근데 그것도 여전히 부족해서 저기 품귀 현상이 벌어졌던 건데, 그런데 그렇게 계속 돌리는데 이거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이거 공장 그런 식으로 돌릴 수가 없으니까 사람이 계속 이제 필요하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 시민들이 자원봉사로 그 공장에 가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럼 좀 특이한 자원봉사인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해 볼게. 역대로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자원봉사했을 때 남이 영업시설에 가가지고 도와주는 걸로 자원봉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점심때 식당에 가서 밥 먹고서 거기서 계속 설거지하고 계셔도 보세요. 아, 그러면 이게 그거 훌륭한 일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뭐 하는 짓이냐 그러지. 예. 그런데 어떤 사회적 합의나 토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사회 문제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가가지고 행동을 하신 거죠, 이제. 그럼 이렇게 전례가 생기면요, 기존의 틀을 깨버리는 새로운 전례가 생기면은 다음번에 그러한 재난들이 다른 재난이 왔을 때 그거에 기준해 가지고 또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저기 소주병이 보이는데 저걸 왜 넣었을까 하면은요, 대선이라는 회사는 지금 부산에 본사가 있는 그 소주 회사인데 코로나 닥치니까 뭐 사회공헌 좀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뭘 했냐, 뭐 기부금도 당연히 내는 거고, 아 임직원 봉사도 해야 되겠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면은 그냥 시장통에 가가지고 소독하는 거 좀 같이 해주시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소독약이 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니까 아유 소독약을 또 구해와 그러니까 구할 수가 없어요. 예, 마스크처럼 완전히 값이 올라가지고 돈을 줘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어떻게 야 이거 소독약 없으면 더 이상 봉사활동도 못 하겠네. 대체 이 소독약은 뭘로 만드는 거야 하니까 알코올로 만들죠. 그럼 알코올은 누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죠. 우리가 소주 회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들면 되겠네. 그런데 이게 다만 이게 주류세가 걸려 있기 때문에 국세청의 허락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국세청에 가가지고 요청을 한번 해봤어요. 정말 이렇게 될까 싶긴 하지만은. 근데 국세청 입장에서도 딱 받으면은 그런 요청을 받으면은 원료를 이렇게 전환시키는 건데 받으면은 보통은 처리하는 게 보통 한 달 걸리는 건데 사안이 워낙 중대한 거다 보니까 단 3일 만에 처리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허락을 받은다 국세청 허락을 받아가지고 요거를 바꿔가지고 소개 바꿔가지고 이제 다시 작업을 하기 시작한 거죠. 또 이 소식을 들은 창원에 이제 무학소주라는 회사가 있는데 경쟁사입니다. 영남을 반분한다 그러더라고. 대선하고 무학하고. 근데 자기 경쟁사가 그런 특이한 사회공헌을 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본인들도 국세청에 얘기해가지고 허락받은 다음에 또 한 거죠. 아, 이 소식을 들은 우리 제 고향인 제주도에 있는 제주소주 한라소주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똑같이 허락받은 다음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코로나19 초반에 마스크 대란은 꽤 오래 갔거든요. 꽤 오래 갔는데 손세정제는 금방 풀렸습니다. 왜 그러냐? 소주 회사들이 작업을 한 거죠. 이게. 그런 것처럼 본인들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회공헌인 거고 이게 과연 저기 신청한다고 될까? 전례가 전혀 없는데 공무원들한테 얘기했을 때 그리고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전례가 없던 건데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오버턴 윈도우라는 거는 그겁니다. 결국에는 저기 위기에 처했을 때는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이게 기본 패턴인 거예요. 비상한 게 아닌 거죠. 이제 항상 이럴 때면은 저기 비상한 상황이 닥치면은 평상시 내가 이런 얘기하면은 좀 이렇게 이상하게 취급받지 않을까? 아니 이런 생각 다 버리고요. 쏟아낼 수 있는 거 다 쏟아내 가지고 같이 얘기해야 됩니다. 그 얘기하는 곳 속에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러한 대책들을 만드는 거고 그러한 훌륭한 대책 중에 훌륭한 것들 살아남아 가지고 또 전국화되는 거고 나중에 매뉴얼화되고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코로나 의병이라고 언론에서 붙였는데요. 지금 2015년에 메르스 사태 났을 때 그때도 감염병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자원봉사 하신 분들이 44,000명이었거든요. 정부가 행안부가 계속 집계하고 있었습니다. 야, 근데 감염병 상황에서 자원봉사한다는 거는 야, 그럼 내가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밖에 나가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는 거네요. 시민들이. 그럼 자원봉사, 일반 자원봉사는 다 위축이 되는데요. 특이하게도 우리나라는 그 순간에 감염병 대응 자원봉사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시민들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메르스 때 44,000명이었는데요. 이 기록이 단숨에 깨졌습니다. 저거는 2020년 초반에 2월 18일 날 처음 코로나19 발생한 다음에 쭉쭉쭉 매달 계산했는데요. 7월 7일 되면은 거의 70만 명이 됩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는 거의 2년 정도 2년 정도 됐었고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의 통계를 해보면은 누적 인원 368만 명입니다. 368만 명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재난자원봉사가 참여했던 게 그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때였거든요. 그때가 123만 명입니다. 근데 이게 기록이 깨졌어요. 이제 368만 명. 역시 이것도 아무도 연구를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건국 이래로 가장 거대한 시민들에 의해서 재난위기 극복하기 위한 거대한 자원봉사 운동이 벌어졌어요. 지난 2년 동안. 그런데 아무도 이걸 온당히 좀 평가를 안 하시는 거죠. 그럼 이 거대한 힘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예. 이거 미담이라고 하기엔 너무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쨌든 의병운동이라 그러는 게 생각해 보세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또 그 안에 자발적으로 의도가 생기는 거고 서로 하다 보니까 전국에 다 있고 나중에는 정부까지 참여해서 같이 해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거야말로 진짜 의병운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국민들이 위기 앞에서 쓰는 움직이는 국민들의 힘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냥 미담이니까 미담이라 생각하니까 아무도 연구 안 하고 그냥 내버리는 거고요. 해외에서는 이걸 역량이라고 보는 거예요. 역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 역량들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뭐 결론에 해당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쓴 표현이 새로운 공공인데 이게 어떤 얘기였냐면은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는데 그때 거대한 재난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동북 지역에서 발생했는데 그 동북 지역에 있는 지자체들이 도쿄에 있는 거기 중앙정부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도와주러 갈 텐데 뭐 부르지도 않는데 막 가지 않거든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안 와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헬기를 띄워가지고 쭉 가서 보니까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심지어는 지자체가 다 컨트롤 타고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연락이 없었던 겁니다. 그 상황을 보고 그때야 이제 재빨리 이제 구호팀을 또 투입했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그 사이에 되게 늦게 갔는데 그 사이에 그럼 그 피해자가 어떻게 하고 있냐? 다 방치됐을까? 아니요. 행정이 못 움직이고 있는 그 순간에요. 동네에 있는 여러 뭐 교회에서부터 사찰에서부터 마을 공동체 뭐 사회적 경제 조직 별의별 어쨌든 뭐 모임들 자원봉사 모임들이 다 나와가지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서로 도와가지고 계속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사실 재난 대응은 우리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인 건데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 컨트롤 타워가 무너져가지고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각자 자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더라. 사실상 정부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새로운 공공이라고 그 시민사 이를 붙여준 겁니다. 나는 원래 공공, 정부니까 나 원래 공공. 당신들은 새로운 공공. 우리 정부 뭘 할 거냐? 소방과 의료와 같은 부분들은 계속 내가 정부니까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 할 일인 거고 이와 더불어 가지고 새로운 공공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계속 키울 수 있도록 우리는 새로운 공공을 위해서 뒷받침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두 축이 생긴 거거든요. 자, 그럼 일본이 사례이긴 한데 코로나19 때를 보더라도 우리는 이 새로운 공공이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지금 많이 생겼었거든요. 평상시 자기네 목적 사업이 재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사회 코로나 어쨌든 19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지역사회 돌봄을 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재난 관련되지 않은 단체들이 나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힘을 어떻게 살리느냐, 아까 같은 의병들 같은 이제 그 시민들의 힘을 어떻게 살리느냐, 여기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사례로 좀 많이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이걸 꿰고 있는 하나의 이론들, 이론 요거 하나만 요거만 좀 기억해 주시면은 앞으로 이게 대응하시기에 좀 이렇게 좋을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자조, 협조, 공조라는 건데요. 그 재난에 대응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뭐 간단하거든요. 자조라는 거는 내가 날 지키는 거 자조입니다. 협조라는 거는 우리끼리 돕는 거, 마을 사람끼리, 우리끼리 이웃끼리 돕는 거. 공조라는 거는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국가의 위기관리 시스템, 119 같은 거죠. 또 세 분야가 있습니다. 세 가지 대응 방법이 있는데 아니 뭐 너무 당연한 얘기를 또 저렇게 하냐 그러는데 다음 걸 보시면 좀 이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본에서 1995년에 고베 대지진, 거대한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그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어떤 분들은 살아남았죠. 살아남은 사람들한테 인터뷰해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질문이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서 살아남게 되셨어요? 자, 그 중에 66.8%가 자조로 살아남았어요. 내가 스스로 살아남은 거야. 지진이니까 뛰쳐나왔겠죠. 그 다음에 28.1%의 분들이 협조로 가족들이 구해주고 옆집 사람이 구해주고 마을 사람 구해주고 동네 사람 지나가다 구해주고 이런 거죠 이제. 그럼 정작 우리가 기대하는 국가에서 보낸 구조대가 와서 구해준 건 1.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100명에 2명도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현상은 일본에 있던 95년의 고베 대지진의 특별한 현상인가? 아닙니다. 다 항상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하면은 지진, 태풍, 홍수 이렇게 재난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하시고 딱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돼요. 큰 재난, 작은 재난. 작은 재난은요, 우리 동네 어디 한 군데 불이 났습니다. 이거 뉴스에도 안 나오고요. 소방서부터 동네 자원봉사 다 가가지고 다 해결해 버립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됐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런데 우리가 많이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재난 같은 경우는 항상 이 패턴으로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을 소방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이상은 나머지를 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이 경험 많은 정부들은 자연스럽게 자조나 협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거고 여기에 대한 뒷받침들을 굉장히 하는 건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자조나 협조의 개념이 거의 극히 희박하거든요. 그럼 자조와 협조 관련된 교육이나 협력 체계 이런 것들이 거의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일반 시민들마저도 전부 다 공조에 관심이 있으세요. 재난 문자가 빨리 왔냐 안 왔냐, 소방관들이 빨리 오냐 안 오냐 이렇게 관심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조나 협조가 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없는 거고, 재난 대응을 공동체가 한다 했을 때 되게 여전히 생소하게 느끼시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이제 맥락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럼 답이 있어야 되는 답이 문제는 많은데 답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유일한 답은 뭐 레질리언스라고 뭐 어렵게들 얘기하는데요. 뭐 이렇게 탄력성 또 회복 탄력성이나 그러는데 요거 아직도 학술적으로도 완전히 동의된 개념은 아닌데요.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드리면 쉽게 이해할 텐데 사진 보시는 것처럼 상처가 났습니다. 상처는 재난인 겁니다. 재난인 거고 여기 상처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게 드레싱 하겠죠. 씻어서 드레싱하고 그 다음에 약 발라서 밴드 딱 붙이고 그러고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몸 자체가 신체가 회복력이 있으니까 자연스레 아물겠죠. 자, 여기 이때 이렇게 드레싱 해주고 약 바르고 밴드 붙여주는 게 공조입니다. 공조인 거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복원하는 있지 않습니까? 신체가 가진 게 이게 자조와 협조의 힘인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복원력이 없어요. 복원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없으면은 매일같이 이거 드레싱해서 계속 붕대 갈아줘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회복력은 있어. 그런데 공조가 안 되네. 드레싱 안 해주네. 이러면요 아무는 게 아니고 골마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조, 협조, 공조는 서로가 맞물려 가지고 서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회복력이 있는 상태인 거고.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공조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건 맞는데 나머지 부분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새롭게 변하는 재난에 대응해 가지고 적응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대응도 제대로 안 되는 거고 모든 게 정부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 그래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현실적인 과제들은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역사회가 자체적으로 대응 능력이 필요한데 횡단적 연결이 필요한 건데 이건 뭐냐? 재난만 관련된 단체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평상시 우리 사회복지, 지역사회 사회복지, 마을공동체, 자원봉사, 시민운동 뭐 등등 다양한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횡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횡적으로 연결해야 되는 거죠. 미리 연결돼 있어서 평상시 서로 친하게 안 지내도 좋으니까 우리 지역 사회가 큰 재난을 당하게 되면은 같이 움직입시다 해가지고 이런 관계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거 우리가 함께 아무도 잘 얘기가 못하겠죠. 그럼 니들이 뭔데 이럴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전에 나름대로 좀 누가 역할을 하면 좋겠는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해외 사례를 보면요, 저희 다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은 어느 분야에 소속되는 거 상관없이 그 지역 사회에서 명망이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자기가 원래 재난 전문가가 아닌데 저 상황이 되면은 시민 전체 공동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모여서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하면은 그 사람의 신망을 믿고서 많은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목적 사업이 다르더라도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재난 나면은 구조나 구호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벌어져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공백이 있는 게 돌봄, 일상 회복. 그럼 구호품만 주고 끝인가요? 그 다음부터 어쨌든 일상으로 돌아가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챙겨주는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얘기 드렸습니다만 특히나 재난 극초기에 대응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거는 뭐 소방을 많이 준비시킨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평상시에 우리 개인과 공동체들이 서로 살리기 위해서 각자 도생이 아니고 서로 도와서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일상적으로 좀 복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인 과제들을 계속 이거 답을 찾고 있고 계속 이제 알려드리고 있고 같이 이제 연습하고 훈련해보고 있는데요.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현실은 쉽지 않아가지고 민간 협력이 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협력보다는 민간 동원 이런 것들이 이 행정이 되게 익숙한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대응 체계는 옛날 거 그대로 가지고서 여기에 뭐 더 얻는 방식.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다 또 IT 기술을 얻는 방식. 근데 체계가 거기에 얻는다 그래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되기 힘든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여전히 지금 재난은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기관들이 태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뭘 얘기해도 이게 뭐가 되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단체들은 이제 이해관계가 다를 때 서로 협업이라는 네트워크 연대 이보다 같이 함께 일해보는 경험들이 굉장히 적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평상시에 그런 경험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갑자기 하자 그러면 이게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되게 시민들 힘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시민들이 만났던 사례들이 실제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냐면은 행정들이 이제 재난 끝나면 백서 만들지 않습니까? 백서. 그 백서에 뭔 내용이 나와 있냐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시민들이 한 얘기 없어요. 예. 그리고 시민들이 한 얘기는 미담이라 그래가지고 의인상 같은 거 주곤 해서 이제 신문에 토픽으로 나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검색도 안 됩니다. 예.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모르고 뭐 이런 식의 역량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넘어서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어쨌든 현장에서 뭐 답을 찾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해보고 있는 시도는 이런 겁니다. 이게 네 가지로 이게 저희 단체의 원칙인데 한번 같이 생각해 볼 만한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왼쪽에 있는 게 플랫폼 스타일이었는데 어차피 큰 재난, 복합적인 재난 이런 게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한 단체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갈수록.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답은 없더라도 같이 해결해야 되는 거죠. 각자 해버리면 적십자 따로, 재고표 따로, 우리 프라미스 따로, 말고는 따로 다 따로 해버리면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할 때부터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가 사각지대, 아까 말한 재난약자나 약한 틈새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전 세계 어떤 나라 정부도 쉽게 하지 못하거든요. 정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틈새가 생기기 마련인 거고, 이 틈새를 민간이 가서 메꿔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보면 재난약자의 당사자성인데, 그럼 재난약자들이나 재난 피해자들은 그냥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일까? 아니요. 그분들도 스스로 계속 일으킬 수 있는 회복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산불 현장 갔을 때 어떻게 했냐? 밥을 따로 혼자 드시는 거야. 근데 이분들을 서로 만나게 해가지고 서로 얼굴을 알게 해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재민들 어떻게 했냐? 몇 호실 할머니 혼자 밥 드시겠네? 그래서 자기 밥을 들고서 거기 그 방에 가서 같이 식사하시는 겁니다. 원래 있는 사회적 지지관계를 복원해주면요 서로 도와가지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인 거죠. 예, 수동적인 존재들이 아니고. 그리고 뭔가 시스템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마저로 봐야 될 거는 우리가 제도도 바꾸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 시민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좀 사례를 만드는 게, 그럼 재난에 강한 마을 만들기 만다거나 아니면 재난 속에서도 우리 공동체에 서로 돌봄을 일으키는 그런 사례들을 만드는 이런 사례를 보여줘야 행정 쪽에서도 이게 되는 거구나 생각하고서 뭔가 변화의 근거로서 제시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막바지가 됐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게 외국의 사례인 건데, 외국에 했던 거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는 건데, 실제로 재난 당한 사람들 보니까 밖에서 누군가 와가지고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뭐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하더라도 우리끼리라도 서로 도와가면서 버틴다 이거죠. 예, 또 그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재난 대비라는 거는 사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난 대비가 우선적이 가장 기본적이면서 굉장히 큰 힘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게 하나의 원리로서 설명하면은 저 얼굴이 보이는 관계도 이거 좀 일본식 표현이거든요. 일본에서 저 표현을 많이 쓰는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엄마예요. 엄마인데 우리 아이하고 같이 있습니다. 근데 큰 재난이 왔어요. 근데 내가 다쳐버렸어. 엄마인데 어떻게? 아이는 살려야 되겠는데. 근데 마치 옆집 아저씨가 재빨리 지금 도망가고 피난가고 있습니다. 그럼 아저씨한테 얘기할 거잖아요. 아저씨 우리 아이만 데려다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그 사람이 평상시에 옆집에 사는데 전혀 인사도 한 번 안 하고 전혀 모른 척하고 이렇게 살았으면은 그때 가가지고 아저씨 좀 도와주세요 얘기했을 때 그 아저씨 입장에서는 좀 고민하다가 속된 말로 쌩 까고 가버려도 이상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평상시 아주 친한 사람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냥 얼굴만 아는 정도로 하더라도 평상시 좀 인사하고 이 정도 있으면은 그때 위기에 처했을 때 아저씨 우리 아이 받으러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그분이 양심이 있으면 아이는 데려갈 거예요. 얼굴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처럼 이게 단순히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가 벌어지는 게 아니고요. 단체와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재난 현장에 들어갔는데 여기 다문화 가정이 있는데 되게 어려워하세요. 장애인들이 있는데 되게 어려워해. 예. 정부는 지금 전체 챙기느라고 챙기지도 못해. 그런데 우리가 저분들 돕고 싶어. 어떻게 혼자 하기 좀 힘들 것 같아. 그럼 모르는 단체가 있어가지고 우리 같이 합시다 하면은 같이 해주면 좋겠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니들은 뭔데 이런 거죠 당장. 그런데 평상시에 단체들이 아주 친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서로 알고는 있는 관계라 그러면은 그 위험한 위기의 순간에 우리 좀 같이 해볼까요 그러면은 움직인다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훨씬 더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뿐만 아니고 단체와 단체 간에도 얼굴이 보이는 거. 이거 한국식 표현으로는 느슨한 연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은 훨씬 더 안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대 사회의 재난 위기와 이에 대한 공동체의 대응에 대한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 그 말씀에서
얼굴이 보이는 관계라는 말씀하셨는데요. 그 얼마 전에 봤던 영화 우리 김은호 공동대표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단어인 아바타 2에서 나온 ICU 그 단어가 갑자기 그 문장이 생각이 나네요. 그 일부 강연에 의해서 이어서 이제 잠시 진실동행 2023 영상을 잠깐 시청하시고요. 2부 이야기 마당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